叫啥？啊！李洪斌，李洪斌，快点，协助一下，兄弟。 이것은 2009년 후허하우터 경찰이 탈옥수를 검거하는 실제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범인들이 인질까지 붙잡고 탈옥을 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명은 경찰에 포위되었음에도 끝내 투항을 거부했고 결국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탈옥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것일까요? 나머지 탈옥범들의 최후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9년 10월 17일 네이먼구 후허하우터 제2교도소. 수많은 경찰과 무장경찰이 방탄조끼를 입고 실탄 장전된 총을 든 채 긴급 출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4명의 중형수들이 실제 탈옥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틈타 교도관을 살해하고 부상 입힌 뒤 교도소 3지구에서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후허하우터 제2교도소의 3지구는 가장 중형수들을 수감하는 구역이라는 점입니다. 평소에도 경비가 삼엄하고 특히 흉악범들을 상대로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은 어떻게 이렇게 삼엄한 교도소에서 탈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왜 이토록 많은 무장경찰이 총을 들고 출동하는 대사건으로 번진 것일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4명의 폭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른바 탈옥 4인조입니다. 차오하이창, 네이먼구 리너 출신, 1981년생. 2004년 강도죄로 무기징역 선고. 가오보, 허베이성 위텐셴 출신, 1982년생. 2004년 난투 끝에 사람을 살해해 사형 집행유예 판결. 둥자지, 네이먼구 상두 출신, 1982년생. 2003년 절도죄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 리웅빈, 리아오닝성 푸신시 출신, 1988년생. 2004년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 선고. 범행 시점을 보면 이들의 나이는 모두 매우 어렸습니다. 가장 많아야 20살을 갓 넘긴 수준이었고 아직 미성년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형량은 사실상 미래가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운명이었죠. 20살 남짓한 나이에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은 이들에게 탈옥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사실 이들은 당장 사형 집행을 앞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도관을 살해하면서까지 탈옥을 강행했을까요? 이들이 복역하던 후허하우터 제2교도소는 중형수 전용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벽 높이는 5.5m, 위에는 고압 전선이 깔려 있었고 사방은 24시간 감시 카메라로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400명 이상의 무장경찰이 실탄을 장전한 채 순찰을 돌았으며 13개의 초소와 4겹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후허하우터 제2교도소는 문명교도소라는 칭호를 여러 차례 받을 만큼 인권을 고려한 관리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비교적 유화된 관리가 오히려 이 흉악범들에게 작은 틈을 노리게 만든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만 4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은 차오하이창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만 노린 범행이었고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다면 감형의 기회가 있었고 언젠가 출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 가오보, 리흥빈 등은 사람을 죽인 전력이 있었고 리흥빈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다른 이들은 사형 혹은 사형 집행유예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즉 범죄의 잔혹성과 판결의 무게로 보면 차오하이창이 가장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이 가장 가벼운 죄수 차오하이창이 2009년 10월 17일 후허하우터 탈옥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수감 중에도 불운이 겹쳤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더욱 키운 사건들이 잇따른 겁니다. 입소 1년 만에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던 중 손가락이 벽돌에 깔려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다른 죄수가 자살을 시도해 교도소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침 지나가던 차오하이창이 인간 에어백처럼 그 몸을 받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른바 후허하우터 탈옥 사건에서 4명의 중형수는 인질을 잡고 탈옥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3가지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영화 같은 장면이라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차오하이창은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늘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상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교도소 관리 체계의 허점을 예리하게 관찰했고 점차 탈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트로이 목마 계획.
차오하이창이 일하던 작업장은 외부에서 콘크리트를 들여오는데 이를 운반하는 시멘트 트럭이 정기적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시멘트 트럭이 물자를 내릴 때 몰래 드럼통 안에 숨어 차량과 함께 교도소를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동료 죄수 둥자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작업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시멘트 트럭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내통 외조 계획. 교도소는 당시 개보수 공사 중이었고 외부 차량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차오하이창은 이를 노려 운전기사를 매수하고 외부 인물과 접촉해 경찰 제복을 몰래 들여와 그 복장을 하고 차량에 탑승해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외부 인물 접촉 단계에서부터 실패하며 이 계획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계속된 실패에도 차오하이창의 집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온건한 방식은 통하지 않자 그는 결국 폭력 탈옥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뚫고 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후허하우터 제2교도소의 보안 수준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려면 4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출입카드를 대고 2번의 지문 스캔, 1번의 홍채 스캔, 마지막으로 수작업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첫 3단계만으로도 탈옥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홍채 스캔을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차오하이창은 여기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문지기들의 방심이었습니다. 만약 교도관을 인질로 붙잡아 출입 권한을 강제로 빼앗고 제복으로 위장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지기의 눈을 속이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교도관을 습격하려면 차오하이창과 둥자지 2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차오하이창은 추가로 2명의 중형수, 가오보와 리흥빈을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차오하이창이 이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외부와 연락이 닿아 있으며 탈옥에 성공하면 곧장 비행기를 타고 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허황된 약속이 오히려 나머지 3명을 완전히 믿게 만들었고 4명 모두가 기꺼이 탈옥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17 탈옥 4인조는 차오하이창의 주도로 결성되었고 그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17일 드디어 이들이 정한 탈옥 실행일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4명은 교도소 제복 안에 평상복을 미리 입고 손에는 자작한 흉기를 숨긴 채 어깨동무를 하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감독하던 교도관의 이름은 란쟁워. 그는 자신이 곧 표적이 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리흥빈은 란쟁워를 참고 안쪽 선반으로 유인했고 그 순간 매복해 있던 차오하이창이 불쑥 튀어나와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곧장 칼을 목에 꽂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즉시 흉기를 꺼내 들고 무려 56차례나 난자해 결국 란쟁워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4명은 즉시 그의 제복을 벗겨 입고 손가락 1개를 잘라 지문을 확보한 뒤 신분증과 함께 교도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에는 4겹의 보안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째, 신분증 카드 인식, 둘째, 지문 인식, 셋째, 홍채 스캔, 넷째, 인원 확인. 그들은 란쟁워의 신분증으로 첫 번째 문을 열었고 잘라낸 손가락으로 2번째 지문 인식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홍채 인식에서 막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침 다른 교도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틈을 타 곧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남은 것은 마지막 관문, 대문을 지키던 탱워쥔뿐이었습니다. 탱워쥔은 낯선 얼굴 4명을 보자 곧바로 수상히 여기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둥자지는 란쟁워의 신분증을 꺼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린 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탱워쥔은 더욱 의심을 품었고 게다가 그의 제복에서 묻은 혈흔과 손상까지 보자 통행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차오하이창은 상황이 들통났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밀쳐냈고 둥자지가 뛰어올라 탱워쥔의 가슴을 칼로 찔렀습니다. 탱워쥔은 크게 비명을 질렀고 인근 당직실의 교도관 4명이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4사람은 황급히 대문을 열고 바깥으로 도망쳤고 결국 교도소를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기에 도망치면서도 거리에서 쉽게 택시를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대를 강제로 세워 탈취했고 심지어 차량 안에 있던 여성 승객을 인질로 붙잡아 탑승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추격하는 경찰은 무력 사용에 더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허하우터의 면적은 무려 17,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당시 공안국 국장이었던 옌빙창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절대 범인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며 전 경찰 병력을 총동원해 봉쇄 작전에 나섰습니다. 후허하우터 방송국은 즉각 범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고 특히 택시기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심야 운행은 자제하라는 경고도 내려졌습니다. 경찰의 가장 큰 걱정은 인질의 안전이었습니다. 출동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 버려진 택시가 발견되었는데 차량은 이미 고장나 있었고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경찰관도 잔인하게 살해했던 범인들이 과연 민간인 인질을 살려두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곧이어 한 통의 전화가 경찰에 걸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화는 바로 인질이었던 여성 리 씨였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그녀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범인들은 민간인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방심하지 않았고 범인들에게 현상금 12만 위안을 걸고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42시간 뒤 후허하우터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링거얼센에서 한 노인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새벽에 낯선 남자 몇 명이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탈옥범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왕 노인 집 앞에서 여러 개의 발자국을 채취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크기가 4가지로 나뉘어 있었고 경찰은 이것이 탈옥범들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집 문을 두드렸지만 거절당했고 밤에는 방한 도구도 음식 보급도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근처 잡화점을 노릴 것이라 경찰은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66시간째 마을 잡화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4명이 들어와 먹거리를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변에 매복해 있던 궁영은 즉시 작전에 돌입해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거의 동시에 산속에 숨어있던 4사람도 수색대를 발견하고는 길 위를 지나던 농용차와 그 안에 한 여성을 인질로 붙잡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공포탄을 발사하며 경고했지만 범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곧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경찰은 과감히 결단을 내려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농용차는 도로 옆으로 전복되었고 경찰은 재빨리 내려서 포위를 좁혔습니다. 범인은 사방으로 도망쳤고 인질 여성은 놀라긴 했지만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리흥빈은 2발짝도 차에 뛰지 못하고 곧바로 넘어져 현장에서 제압되었습니다. 무장 경찰은 곧 3갈래로 흩어져 나머지 3명을 추격했습니다. 둥자진은 달아나다 체력이 바닥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차오하이창은 향진 정부 병원 쪽으로 달아나다 담을 넘는 순간 경찰의 총탄에 맞아 추락했습니다. 가오보는 끝까지 저항하며 흉기로 경찰 1명을 찌른 뒤 민가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주민 피해를 우려해 결국 저격수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고 그는 현장에서 즉시 사망했습니다. 결국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 사건 발생 67시간 만에 모든 범인들이 붙잡혔습니다. 한편 범인들을 저지하다 희생된 교도관 란쟁원은 순직 열사로 추서되었습니다. 전체 사건을 돌아보면 차오하이창은 이번 탈옥극의 핵심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그가 없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차오하이창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를 다른 3명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어릴 적부터 수업을 빼먹고 게임, 담배, 싸움에 빠져 있었고 집에 머무는 것도 못 견뎌 늘 밖에서 싸돌아다녔습니다. 부모의 간곡한 훈계에도 그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했을 뿐 결국은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성격은 교도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지내 큰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탈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자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고 교활한 말솜씨와 위장술 덕에 점점 더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의리 있는 청년으로 보였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그를 쉽게 믿고 따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친구에게 휴대폰을 빌린 뒤 곧장 후허하우터로 달아나 자취를 감춘 일도 있었습니다. 차오하이창이 강도죄로 수감된 이유 역시 그가 가장 즐기는 것이 바로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택시를 노리는 것을 좋아했고 여성 운전자를 더 자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 번에 빼앗는 금액은 수백 위안에서 1000위안 남짓이었지만 짧은 2주 사이에 가우차례나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한때 직접 택시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꿈은 산산조각 났고 결국 내가 할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는 왜곡된 심보로 범죄의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웃의 차를 빌려
한 달간 실제로 택시 운전을 해보기도 했지만 금세 힘들다며 포기했습니다. 사회에는 다행히도 이런 괴이한 성격의 인물이 다시 돌아올 일은 없었습니다. 차오하이창은 결국 사형이 집행되며 그의 범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차오하이창, 폭동탈옥죄, 사형, 둥자지, 폭동탈옥죄, 사형, 리흥빈, 폭력탈옥죄, 사형. 사형 선고를 받은 세 사람은 법정에서도 태연하게 비웃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참혹한 살인탈옥 사건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이들 외에 한 명, 가오보는 이미 현장에서 사살되었죠. 중앙정법위원회가 직접 사건을 지휘했고 총 1만 3천여 명의 군경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봉쇄 추격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네 범인 모두가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2010년 9월 28일 세 사람은 집행장에서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사형수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모든 쇠사슬을 끊고 총살 6시간 전 극적으로 탈옥해 도망자의 길에 올랐습니다. 원래라면 인생의 끝이었어야 할 그가 어느새 상업계의 거물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형사대장과도 형동생처럼 지냈습니다. 이건 헐리우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 후난성에서 벌어진 세상을 놀라게 한 실화입니다. 바로 왕타오이 사건입니다. 그 기묘한 전개와 믿기 힘든 반전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든 범죄 이야기의 상식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왕타오이는 1957년 4월 28일 후난성 진스에서 태어났고 그의 키는 1.68m였습니다. 집에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맏이었고 아래로 2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급협회에서 회계로 일했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집안 형편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에는 2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힘줄이 붉은 솟은 굵고 강한 팔, 일명 기린팔. 둘째, 또래보다 유난히 발달된 팔 근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고 제멋대로 굴며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곧장 매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몇 대 맞으면 효과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는 매를 맞으면 바로 달아나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왕타오이는 점점 더 제멋대로 굴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도둑질할 때 담을 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벽돌을 들고 돌을 들어올리며 팔힘을 단련했습니다. 손과 발을 함께 쓰며 담을 넘는 동작을 연습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힘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978년 5월 21살이 된 왕타오이는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은커녕 마치 굶주린 듯 동료 죄수들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며 작전 기술과 반수사 방법을 배우고 또 익혔습니다. 1981년 출소한 후 부모는 그가 제발 착실히 살길 바라는 마음에 서둘러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고질적인 습관을 고치지 못했고 계속해서 도둑질과 강도를 일삼았으며 훔친 돈은 전부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특히 1985년 12월부터 1986년 3월까지 단 몇 달 동안 무려 35건의 강도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1986년 3월 24일 그는 다시 붙잡혀 후난성 창더시 진스 공안국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같은 해 8월 4일 창더시 중급인민법원은 그에게 절도죄, 강도죄, 도박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들은 순간 왕타오이는 완전히 얼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바로 사형이라고.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반드시 도망쳐야 해. 그러나 구치소의 벽은 두껍고 높이 10m에 달했으며 위에는 전기가 흐르는 철망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구멍을 파고 도망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두심 절차는 매우 빨랐습니다. 지금처럼 몇 년씩 질질 끄는 게 아니라 곧 판결이 확정되고 그는 곧바로 형장에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에 달군 가마솥처럼 초조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찜통 같은 한여름, 구치소 내부는 덥고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교도관들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공안검찰법원사법 내부서가 회의를 거쳐 왕타오이를 구치소 본관에서 대기실 겸 신문실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15명의 인원이 3교대로 돌아가며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감시자들은 어차피 손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 사고가 날 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왕타오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손발의 쇠사슬을 풀어내는 기술이라는 사실을. 신문실은 위치가 특이했습니다. 남쪽에는 사무실 건물이 있었고 북쪽에는 취사장이 있었으며
서쪽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옆 담장은 불과 2.5m 남짓, 담장 밖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왕타오위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족쇄만 풀 수 있다면 내 이 기린팔과 몸놀림으로 저 벽은 충분히 넘을 수 있어. 1986년 8월 24일 후난성 고등법원은 2심 결과를 내렸습니다. 원심 유지, 사형 확정. 9월 27일 오후 3시 담당 직원이 공식 통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형을 집행한다. 이 소식을 듣자 옆방에 있던 여사 형수 류신이는 그대로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왕타오위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침착해졌습니다. 이미 그는 수없이 머릿속으로 탈옥 경로를 시뮬레이션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단지 실행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27일 밤 자정,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를 지키는 사람은 3명. 법원 간부 가오융창, 안경을 낀 문약한 모습의 펑즈위안, 그리고 계약직 직원 마오샤오린. 잠시 뒤 옆방에 있던 여사 형수가 울부짖으며 노래까지 부르며 완전히 미쳐버린 듯 난동을 부렸습니다. 마오샤오린은 호기심에 그쪽으로 달려가 여경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왕타오위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좋아, 가오융창만 내보내면 된다. 남는 건 문약한 펑즈위안 하나뿐이다. 새벽 2시, 형 집행까지 불과 6시간 전. 왕타오위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형님, 내일 죽는데 마지막으로 소금물 좀 구해줄 수 있습니까? 피가 너무 많이 흐르지 않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가오융창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기다려. 내가 가져오마. 그렇게 방 안에는 펑즈위안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왕타오위는 이미 족쇄를 몰래 풀어둔 상태였습니다. 단지 겉으로는 채워진 것처럼 보이게만 해둔 것이었죠. 그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족쇄를 끌며 느릿느릿 걸어 나갔습니다. 펑즈위안은 문가에 기대 안경을 벗고 김을 불어내며 옷자락으로 렌즈를 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철컥 소리와 함께 왕타오위는 완전히 족쇄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 낮은 담장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담장을 붙잡고 두 발을 힘껏 박차 올리며 단숨에 2.5m 벽을 넘어섰습니다. 담장 밖은 칠흑 같은 어둠. 나뭇가지에 이마가 베었지만 아픔은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숲속으로 몸을 날리듯 달려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펑즈위안이 안경을 다시 쓰고 소리쳤습니다. 왕타오위가 도망쳤다. 가오융창과 마오샤오린도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살까지 고작 6시간을 남겨둔 왕타오위는 결국 극적인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탈옥 직후 뒤에서는 경찰들이 필사적으로 추격했습니다. 다행히 벽을 넘을 때 벌어진 불과 5분에서 6분 차이가 경찰견과 오토바이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결정적인 여유가 되었습니다. 새벽 2시 반, 그는 가까운 어촌의 무릉덩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풀 사이에 숨어 들어가 숨을 죽이고 물속에서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수면 위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풀에 가려진 그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연밭으로 몸을 숨기고 연잎 줄기를 꺾어 그것을 대롱 삼아 물속에서 호흡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손전등으로 수색했지만 끝내 그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왕타오위는 물속에서 무려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버티며 완전히 탈진한 몸으로 겨우 육지로 기어올랐습니다. 옷을 짜내고 다시 숨어들 듯 도망을 이어갔습니다. 쫓기는 몸은 계속 숨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 폐품 수집장의 빈 술병 더미 속에 몸을 구겨 넣고 꼼짝 않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밤낮을 보낸 뒤 다시 몸을 빼내 강가로 향했습니다. 리수이 강가에 이르렀을 때 마침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왕타오위는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악착같이 헤엄쳐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곧장 화물창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물도 음식도 없이 3일 밤낮을 버텼습니다. 몸은 탈수로 휘청거렸지만 오직 살겠다는 집념으로 버텼습니다. 배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허난성 신샹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침내 화물창을 빠져나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왕타오위는 극심한 허기에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목재 창고 사무실로 들어가 현금 1,000위안 넘게 훔쳐냈습니다. 그 길로 허겁지겁 작은 식당에 뛰어들어가 배불리 먹었고 이어서 새 옷을 사입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탈옥 이후 첫 번째 부활이었습니다. 표를 사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한 그는 곧장 옌저우행 기차에 무임승차했습니다. 그 객차 안에서 30 남짓 되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허난성 샹청 출신의 건창층이었습니다.
왕타오이는 미리 사둔 음식과 술을 꺼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제, 같이 한잔합시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금세 의기투합했습니다. 껑창칭은 은원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었지만 당시 관리가 느슨해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술이 무르익자 껑창칭은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형제, 나중에 꼭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사람이 직접 헌한 음식 몇 가지 해줄 테니 배 터지게 먹고 실컷 마셔보자고. 왕타오이는 속으로 번쩍했습니다. 마침 안정적으로 몸을 숨길 곳이 필요했던 그는 곧장 껑창칭에게 주소를 받아 적게 했습니다. 기차가 취푸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왕타오이는 곧장 허난성 샹청으로 향했고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 껑창칭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이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낯선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왕타오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마샤오이라고 합니다. 껑형님 친구예요. 형님께서 먼저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해서 왔습니다. 곧 큰 장사를 연결해 주신다 하시더군요. 그는 곧장 껑창칭이 써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글씨를 확인하고는 의심을 거두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편히 지내세요. 그리하여 왕타오이는 껑창칭의 집에 열흘 넘게 머물며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나 왕타오이는 갑자기 복통에 시달리다 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심한 이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껑창칭은 아내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남자가 당신 친구라며 집에 와 있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껑창칭은 즉시 수상쩍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본 수배전단 속 후난성에서 탈옥한 사형수 왕타오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왕타오이는 이미 눈치채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사방으로 막힌 그는 문득 4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진스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낯선 남자를 집까지 업어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슬쩍 본 신분증 덕분에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네이멍구 우하이 출신의 우광싱이었습니다. 1986년 12월 왕타오이는 여러 고비를 거쳐 결국 우하이에 도착해 우광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본 우광싱은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왕타오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류즈핑입니다. 몇 년 전 진스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계셨을 때 제가 업어다 드렸죠. 우광싱은 순간 기억이 떠올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그게 당신이었단 말이오?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날 두 사람은 금세 술잔을 기울이며 가까워졌습니다. 곧 우광싱은 그를 동생 우야오원에게 소개했습니다. 왕타오이는 사촌동생으로 위장해 어얼드워스 동성구의 한 양모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왕타오이는 마치 보물을 얻은 듯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공장의 문제들을 척척 해결했습니다. 차츰 신뢰를 얻은 그는 결국 1년 뒤 우야오원으로부터 공장 운영을 전적으로 맡아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업 수완과 몰래 훔친 자금까지 더해 공장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분공장까지 쓰며 마침내 지역에서 이름을 알린 기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왕타오이는 사업 수완과 몰래 훔친 돈을 자금으로 삼아 양모 공장을 눈부시게 성장시켰습니다. 심지어 분공장까지 쓰며 지역 당국은 그의 인생을 단 4글자로 평가했습니다. 요신이변,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점차 어얼드워스 둥성에서 이름이 알려지며 기업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그는 20살간 넘은 피부 하얗고 늘씬한 여성을 아내로 맞았고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형수에서 공장장, 남편, 아버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쥐게 된 왕타오이는 각종 유흥가를 전전하며 돈을 물쓰듯 쓰고 인맥을 넓혔습니다. 심지어 현지 형사대장과도 교류하며 경찰서를 드나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경찰서에서 수배 전단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사대장이 반쯤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보나? 설마 우리 대신 범인 잡아서 돈 벌 생각인가? 왕타오이는 그저 씨웃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배령이 내몽골까지 퍼졌는지 말입니다. 1988년 4월 3일 그는 마침내 정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아내를 데리고 바오터우의 친정 방문을 갔을 때 현지 파출소에서는 아예 대형 지프차 체로키를 호위 차량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내몽골에서 이미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9년 5월 자금난으로 양모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은 무너졌지만 그동안 쌓아둔 돈으로 그는 이미 배를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도박에 빠졌고 결국 도둑질과 강도로 돌아갔습니다. 왕타오이는 스스로를 목숨이 질기다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1992년 4월 말 그는 도박판에서 돈을 따고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대형 트럭이 뒤에서 달려와 그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운전사는 겁에 질려 달아났지만 왕타오이는 기적처럼 도로 옆 깊은 웅덩이에 굴러떨어져 단순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운명은 강하다. 몇 번의 큰 재난도 모두 무사히 넘길 팔자다. 장차 장사로 부자가 되고 도박장에서도 이길 운세다. 왕타오이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500위안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하늘이 선택한 자라고. 1992년 5월 5일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축 작업소가 그날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직원들이 모두 식사하러 나간 틈을 타 그는 2층 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금 2,450위안, 휘발유 쿠폰 343리터분. 그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대가님 말이 맞아. 나는 천명지자다. 하지만 바로 이 휘발유 쿠폰이 훗날 그의 파멸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쿠폰이 너무 많아 처리하기 곤란했던 그는 친구 펑둥어에게 팔아달라고 맡겼습니다. 펑둥어는 농민들에게 팔았고 그들이 쿠폰으로 기름을 넣으려다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은 곧장 추적에 나섰고 결국 모든 흔적은 한 사람에게서 멈췄습니다. 자칭 류즈핑이라 불리는 자, 바로 왕타오이였습니다. 그러나 왕타오이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목숨이 질기다는 믿음에 집에 있던 돈 3만 위안을 전부 들고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0여일 동안 내리 판돈을 걸다 결국 한 푼도 남기지 못하고 모두 잃었습니다. 1992년 5월 21일 밤 그는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며 욕했습니다. 젠장, 그 점쟁이 놈 거짓말이었네. 두고 봐, 가만 안 둔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늘 자신을 반갑게 맞던 형사대장이 돌연 덮쳐 그를 제압했습니다. 왕타오이는 반사적으로 주먹을 날려 형사대장을 쓰러뜨렸지만 매복해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간 그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목축소 절도는 내가 했어. 돈은 전부 도박으로 날렸지. 그는 심지어 한꺼번에 17건의 절도까지 추가로 자백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형량만 받으면 된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범죄 능숙함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가 자칭 류즈핑 푸젠성 사람이라 했지만 말투는 명백히 후난성 창더 방언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의 집요한 추궁 끝에 그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6년 전 후난 진스에서 탈옥한 사형수 왕타오이다. 1992년 6월 17일 그는 압송되어 후난성 진스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창더시 중급인민법원은 수만 명이 모인 공개 재판에서 그에게 다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92년 6월 30일 왕타오이는 총살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그는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아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왕타오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죄가 많아 이런 결말을 맞았다. 너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꼭 바르게 살아야 한다. 잠시 후 총성이 울렸습니다. 왕타오이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35세였습니다. 왕타오이는 중국 형사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총살 6시간 전 극적으로 탈옥에 성공한 사형수, 6년간의 도피 끝에 공장장과 기업가로 변신, 심지어 결혼에 자식까지 두며 경찰과도 어울린 인물. 그러나 끝내 고질적인 범행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도박과 절도에 빠져 다시 잡혀 총살형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살렸고 스스로 망쳤다. 3명의 죄수는 달빛조차 희미한 깊은 밤을 틈타 교도관을 무참히 제압한 뒤 그의 제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마치 진짜 경찰처럼 당당히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들이 탈출하자 만여 명의 무장 경찰이 총동원되어 포위망을 좁혀갔지만 3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열흘 뒤 결국 친척과 지인들의 연루로 세 사람은 차례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들은 교도관의 목숨까지 빼앗으며 탈옥을 감행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사건은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4년 9월 2일 실제로 중국 흑룡강성 할빈 연수현의 한 교도소에서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도관은 평소처럼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밤중은 수감자들의 감정이 가장 불안정해지는 시간대이기에 교도관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반,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베비로 감방 안의 세 사람은 이미 속을 끓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형수 가오이루는 갑자기 감방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가족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되어 곧 집행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그의 요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규정상 이 시간대의 통화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라 해도 인권은 존재합니다. 게다가 가오이룬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교도관 눈에는 이 요청이 그리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교도관 담바오런에게 자신을 불러내달라고 요구했고 방심한 담바오런은 그대로 응했습니다. 교도관은 감방문을 열어 가오이룬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운 뒤 그를 데리고 근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교도관은 가오이룬을 데리고 나가면서 감방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만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속에서 가오이룬은 이 상황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뒤를 따라가면서 은밀하게 동료들을 향해 눈빛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오이룬이 교도관과 함께 방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감방에 남아있던 왕다밍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감시 카메라의 각도를 돌려 촬영 범위를 피한 뒤 조용히 문을 열고 리하이웨이와 함께 몸을 낮추어 발소리를 죽이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근무실 앞까지 다가가 마치 신호를 기다리듯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가오이루는 전화를 마쳤음에도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일부러 교도관과 잡담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감시 화면 속 그의 모습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몸의 위치를 바꾸며 교도관의 뒤편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그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교도관의 목을 강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문 앞에서 대기하던 왕다민과 리아이웨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합세해 교도관을 제압했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그를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입을 막고 한 사람은 다리를 누르고 다른 한 사람은 목을 조였습니다. 교도관은 끝까지 버텼지만 혼자 힘으로 세 사람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초 만에 그는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을 제압한 뒤 세 사람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사전에 짜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가오이루는 연한 파란색 긴 소매 제복을, 왕다밍은 진한 남색 제복을, 리하이웨이는 반소매 제복을 차례로 갈아입고 경찰로 위장했습니다. 이어 왕다밍은 교도관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교도소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6시 무렵 세 사람은 근무 중인 경찰관을 가장한 채 태연히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곧 근무 중이던 무장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무장경찰이 다가와 신원을 확인하려 하며 경고사격까지 했지만 세 사람은 이미 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아침 안개와 주변 옥수수밭을 이용해 곧장 몸을 숨기며 달아났고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연수현 교도소 교도관 살해 탈옥 사건 소식은 순식간에 해올빈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곧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감시 영상은 세 사람의 대담하고 거친 수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문도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사건 내내 다른 교도관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걸까요? 거대한 교도소의 근무자가 단 한 명뿐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 시각 다른 교도관들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추적 과정에서 리아이웨이는 자신의 고향 쪽으로 도주했고 가오이룬과 왕다밍은 오히려 집과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할빈 공항국은 즉각 협조 수배령을 내리고 대규모 경찰력을 도심과 인근 시골 마을로 투입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집중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흉악범이었기에 만약 이들이 사회에 풀려난다면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밤에도 편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흑룡강성 공안청은 즉각 세 사람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현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1인당 5만 위안, 총 15만 위안이었지만 사건이 심각해지자 곧 이들은
1급 수배범으로 지정되었고 현상금은 무려 45만 위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조금이라도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역시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긴급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째인 9월 3일 밤 8시 15분 연수연 위산촌 주민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을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장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신고자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나오는데 바깥에서 수상하게 기웃거리는 남자를 봤습니다. 게다가 옆 옥수수밭에는 불을 피운 흔적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가 탈옥범일 거라 생각해 바로 마을 간부에게 알렸습니다. 무장경찰이 도착하기 전 주민들은 이미 각자 도구를 들고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곧 옥수수밭에서 짓밟힌 흔적과 불피운 자국이 발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던 리하이웨이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망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9월 4일 새벽 0시 50분 경찰은 또 다른 탈옥범 왕다밍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청천양 신성촌의 한 주민은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낯선 사내가 서 있어서 정체를 묻자 놀랍게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살인범이다. 네가 경찰에 알리지만 않으면 너를 해치지 않겠다. 사실 왕다밍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 음식을 구하려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은 겉으로는 도와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 알렸고 집안 방송 장비를 통해 곧장 마을 전체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곧 100여 명의 주민이 도구를 들고 모여들었고 무장 경찰과 함께 왕다밍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었지만 민경과 주민들의 협력 앞에서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사건 발생 40시간 만에 2명의 탈옥범은 차례로 검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주범 가오일운 한 명뿐이었습니다. 무장경찰은 가오일운의 행방에 대한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매번 도착했을 땐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는 원래 이 지역 출신으로 지형에 매우 밝았고 마침 옥수수가 무성하게 자란 시기라 밭속으로 숨어들면 눈으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오일운에 대한 추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9월 4일 마을 주민들이 그를 백합촌과 흑릉촌 근처에서 목격했다고 신고했지만 수백 명의 무장경찰이 수색을 벌이고도 옥수수 줄기가 너무 높아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9월 6일 청천양 허프촌의 한 가게가 털렸는데 월병과 과자, 담배, 술이 사라졌고 대신 120위안 지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가오일운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에도 연일 수색은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워낙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았으며 지리를 누구보다 잘하는 탓에 수색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시기 연수연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지나가는 차량까지 모두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공안부에서는 경찰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지만 며칠간 이어진 수색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장경찰들은 밤낮 없이 그가 숨어 있을 만한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던 9월 11일 오후 마침내 가오일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몰골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친척 집에 나타났습니다. 친척은 겉으로는 달래며 밥을 차려주는 척했지만 몰래 마을 간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무장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오일운은 이미 친척에게 밧줄로 묶여 있었고 긴도피 생활로 인해 기아와 피로에 시달린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3명의 탈옥수는 모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사건 당시 교도소에는 단 한 명의 교도관만 있었던 걸까요? 규정대로라면 반드시 2명 이상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야 하지만 연수연 교도소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도관들은 새벽에 교대로 휴식을 취하거나 근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즉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는 3명의 흉악범에게 치명적인 허점을 내어준 셈이었습니다. 사건 후 교도소 소장과 부소장은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할빈시는 전 지역 교도소의 관리 규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3사람 가운데 주범 가오일운은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감 이후부터 그는 탈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왕다밍, 당시 35세. 그는 과거 강도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토지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다시 사람을 죽이고 수감되었습니다. 가오일운이 탈옥을 제안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가장 어린 리하이웨이는 29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결혼 전에는 멀쩡했지만
결혼 후 이유 없이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 후 타지로 떠났고 리하이 웨이는 끝까지 쫓아가 전 아내를 괴롭히며 함께 있던 남성을 중상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리하이 웨이가 탈옥에 반대했지만 두 사람의 끊임없는 설득과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감시하며 밤마다 교도관들의 경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눈여겨봤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근무 인원이 부족했고 때로는 단 한 명만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탈옥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 틈이었습니다. 2015년 4월 28일 할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동 탈옥죄,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재물송해죄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13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오위룬 왕다밍 범행이 극도로 중대하다며 사형 및 정치권리 박탈 종신형, 리하이웨이 역할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왕다밍과 리하이웨이는 항소했지만 2016년 7월 29일 흥룡강성 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했고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에 상신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일명 연수교도소 탈옥 사건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흉악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교도소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중국 전역의 교도소는 관리체계를 재정비했고 근무교대, 순찰, 신문, 호송 등 모든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사법 역사에서 경종을 울린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국 충칭의 범죄 역사 속에서 후다오핑이라는 이름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공포를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키 크고 체격은 거대했으며 힘은 보통 사람을 훨씬 능가했고 머리까지 비상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데 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단순 무식한 깡패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었던 겁니다. 불과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홀로 19건의 중대 사건을 저질렀고 최소 7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불법으로 거둔 돈은 수백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범죄 행각 와중에도 그는 사치와 여자에 빠져 살았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2명의 아내와 2명의 연인까지 거느리며 차를 사고 집을 마련해 호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후다오핑의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하나하나 들춰보려 합니다. 후다오핑은 1971년 9월 5일 충칭시 카이현 허우바진 램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며 고아로 자라야 했고 집안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만 마친 뒤 곧바로 학업을 포기하고 노동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유년기부터 이어진 궁핍과 떠돌이 같은 삶은 결국 그가 사회의 어두운 면과 너무 일찍 마주하게 만들었고 훗날 범죄자로 가는 길목에 씨앗을 뿌리게 된 셈이었습니다. 1994년 23살의 후다오핑은 중매를 통해 결혼을 했습니다. 이듬해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얻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삐딱한 길을 걷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좀도둑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온다는 맛을 알아버린 그는 점점 대담해졌고 마침내 도둑질을 본격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1995년 11월 그는 마을의 한 농약 상점을 노렸습니다. 밤에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농약을 훔쳤습니다. 농약은 현금화하기 쉬웠기에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불과 보름 뒤인 12월 6일 밤 그는 카이현 시내의 한 백화점에 침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을 대량으로 훔쳤는데 피해 금액은 5천 위안을 넘겼습니다. 그는 이 물건들을 헐값에 팔아 빠르게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금세 그의 흔적을 뒤쫓아왔습니다. 당시 후다오핑은 친척 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커다란 그릇에 밥을 받아들고 막 먹으려던 순간 경찰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네오 후다오핑이지, 우리랑 같이 가자. 상황을 직감한 그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는 사람한텐 천둥도 안 친다잖아. 이 밥만 다 먹게 해줘. 도망은 안 갈 테니까. 경찰도 그 말을 곱게 믿은 듯 그냥 밥을 마저 먹게 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후다오핑은 밥을 허겁지겁 퍼먹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잡히면 몇 년은 감옥살이, 살아나갈 유일한 길은 지금 도망치는 것뿐이다.
순간 그는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자마자 번개처럼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찰 4명을 강하게 밀쳐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늦게 경찰들이 총을 들고 쫓아왔지만 그는 3m 넘는 둑방에서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경찰은 함부로 뛰어내릴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둑 아래로 떨어진 후다오핑은 오히려 고개를 돌려 소리쳤습니다. 왜 안 따라와? 내려와서 잡아봐라. 분노한 경찰이 결국 공포탄을 한 발 쏘아 올렸고 그제서야 그는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5년 12월 말 또다시 절도 현장에서 붙잡혔고 1996년에는 반복되는 절도와 체포 과정에서의 고의적 저항 도발로 인해 법원에서 중하게 다뤄져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충칭시 충현금화 노동농장으로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생활 동안 그는 겉으로는 온순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도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998년 6월 19일 관리의 허점을 틈타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복역 기간은 겨우 2년 반가량이었고 남은 형기는 6년이 넘었습니다. 탈옥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길을 피해 스촨 다저우까지 은밀히 이동해 이름을 바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방군으로 불리는 짐꾼 생활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수입은 미미했지만 그에겐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속으로는 한번 크게 벌어 재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90년대 말 중국의 우표 시장은 과열 상태였습니다. 1998년 전후로 우표 가격이 급등했고 수집 붐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후다오핑은 이 점을 재빨리 눈치채며 우표 도난이 돈벌이가 쉽고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표는 일련 번호가 없고 사적 거래가 주를 이루며 영수증이 남지 않는 일이 많아 출처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그는 다저우 관간 위에치 바중 등지의 우표 상점을 여러 차례 털어 수십만 위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우표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 수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눈을 더 위험하고 수익성 큰 목표, 은행이나 금고로 돌렸습니다. 후다오핑은 자신이 이미 탈주범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붙잡히면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들춰져 사형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사형 선고와 맞먹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한 번에 큰 돈을 노려 한탕하고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노린 건 바로 은행과 금고였습니다. 한 번만 성공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위안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으리라 계산한 겁니다. 문제는 그가 총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무기 없이도 야간 근무자들을 제압한 뒤 은행 금고로 은밀히 들어갈 수 있을지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무렵 수차례 실패를 겪으며 그는 조용히 상대를 무력화하는 수법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초기에 생각한 방법은 개조한 긴 장대를 통해 전류를 흘려 값비싼 기계를 이용해 창문 틈으로 건네 침입자들이 잠든 사이 정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실행해보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대상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고 다른 한 번은 여직원이 장비를 붙잡아 도구가 노출되면서 그가 허둥지둥 달아나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의심스러운 행동으로만 신고되었고 경찰이 깊게 수사하지 않자 그는 오히려 안일하게 판단하는 틈을 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겪은 끝에 그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론상 밀폐된 공간에 가스를 주입하면 먼저 의식을 잃게 되어 저항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야 본격적인 범행을 실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방법을 완벽히 만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차고를 일종의 범죄 실험실로 개조했습니다. 직접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고 필요한 도구들을 마련해 대형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답사와 준비를 거친 끝에 후다오핑은 마침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융츠현 상난께 위치한 진타이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세밀한 정찰을 통해 그는 금은방의 야간 교대 근무 시간과 환기구 위치까지 파악해 두었습니다. 2003년 11월 29일 밤 그는 3륜차에 각종 도구와 가스통을 가득 실은 차에 금은방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수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환기구에 가스관을 넣었지만 앞쪽 마금을 제거하지 않아 가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새어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과정을 더 세밀하게 점검하며 다시 준비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 그는 두 번째로 나섰습니다. 깊은 밤 그는 소리 없이 금은방 뒷벽에 다가가 일산화탄소를 환기구를 통해 서서히 흘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안에서 미약한 뒤척임과 신음이 들려왔지만
곧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밖에서 대기하며 혹시 모를 변수를 확인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신한 뒤에야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을 향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금은 장신구가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빠르게 챙겨 가방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또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흔적을 없애고 단순한 화재 사고처럼 위장하기 위해 차에서 휘발유를 꺼내 바닥과 가구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입니다. 곧 가게는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명의 야간 근무자가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후 조사 결과 2사람은 불길에 휩싸이기 전에 이미 가스에 의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인이 가스로 먼저 무력화시킨 뒤 불을 이용해 증거를 지우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범행 후 후다오핑은 훔친 금품을 작은 조각으로 녹여 여러 차례 나누어 팔았고 결국 20만 위안이 넘는 거액을 손에 넣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는 사건 이후 평범한 행인처럼 다시 현장에 나타나 불타버린 가게를 지켜봤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에게 담배를 건네며 위로하는 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의 범행 방식은 이제 단순한 절도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화학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고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진타이 금은방 사건의 성공은 그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더 대담하고 더 위험한 목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범행 이후 거액을 손에 넣은 그는 가장 먼저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위압적인 인상까지 더해져 차를 몰고 다닐 때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겉으로 그는 자신을 골동품 장사꾼이라 소개했습니다. 한 번의 거래에 수십만 위안이 오가는 사업가인 척하며 불법 자금을 감췄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구입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시선을 끌고 자신을 부유한 사람처럼 포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후다오핑은 또 다른 2명의 젊은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 명은 항저우 출신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융추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아내인 주엔충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는 4명의 여성 사이를 오가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그의 범행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융추현 우체국 금고였습니다. 마침 금고 맞은편에는 7층짜리 미완공 건물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을 은밀한 관찰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고배율 망원경으로 금고 구조와 문 잠금 장치, 방호 시설, 심지어는 야간 교대 근무자의 생활 패턴까지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심지어 낚싯대를 어떤 각도로 넣어야 하는지까지 계산했습니다. 장기간의 답사 끝에 그는 금고 안에 현금이 가득 차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공한다면 최소 수백만 위안은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기회를 기다리며 때를 노렸습니다. 그 기회는 2005년 1월에 찾아왔습니다. 융추 전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하룻밤 내내 전기가 복구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후다오핑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먼저 일부러 고속도로를 달리며 통행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마치 다른 지역에 일을 보러 간 것처럼 위장한 뒤 다시 샛길로 돌아와 융추 우체국에 잠입했습니다. 1월 13일 새벽 그는 담을 넘어 우체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산화탄소 가스통을 끌어올려 벽 안으로 넣고 가는 관을 통해 방 안으로 가스를 흘려보냈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2명의 야간 근무자가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상대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쇠지렛 대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근무자, 천쩌핑과 장융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후다오핑은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칼을 꺼내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내려쳐 2사람이 확실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잔혹한 현장은 나중에 경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어 절단기를 들여와 금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두꺼운 강철문을 뚫어내지 못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분노한 그는 안에서 방패총을 하나 발견했으나 자동화기와는 달랐기에 흥미를 잃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당시 금고 안에는 무려 300만 위안이 넘는 거액이 보관되어 있었지만 장비 부족으로 그는 그 돈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또다시 현장 주변에 나타나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헤매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은근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심야 후다오핑은 광안시 광림로 인민상점 옆에 있던 킴버리 금은방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방식 그대로 환기구를 통해 가스를 주입해 경비원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는 벽에 몸을 붙이고 귀 기울여 소리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안에서 코 고는 소리도 괴로운 신음도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스통을 다시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불안감이 몰려왔고 결국 작전을 포기한 채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시 안에 있던 남성 근무자는 이미 짧은 시간 안에 중독으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방이 워낙 좁아 가스가 빠르게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다오핑이 의심을 품고 물러난 덕분에 그는 또 한 번 거액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실패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년 동안 은밀히 다음 목표를 정찰한 끝에 융츠현 바이미아오진에 있는 농촌 신용협동조합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이곳의 경비원은 부부였습니다. 51세의 장웨이 양과 49세의 정잉이었습니다. 2005년 9월 5일 밤 후다오핑은 또다시 치밀하게 위장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통행증을 챙겨 마치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긴 뒤 다시 새끼를 통해 융츠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신용조합 뒷문으로 접근해 가스를 흘려 넣었고 잠시 뒤 안에서 괴로운 소리가 들리다 인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무력화되었다고 판단한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부부가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저항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는 추가 공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바로 절단기를 꺼내 금고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계가 작동했고 곧 문이 열리며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18만 위안을 챙겼습니다. 이후 그는 계획대로 차를 몰아 샛길로 남춘까지 돌아간 뒤 고속도로를 통해 돌아오며 통행증을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사후 조사 결과 장웨이 양과 정잉 부부는 모두 가스에 의한 중독으로 숨을 거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처음으로 완벽하게 성공했고 그는 거액의 현금을 손에 넣으면서도 경찰의 의심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벌어진 강도 사건과 사망 사건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수사를 확대했고 주민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탐문을 벌였습니다. 낯선 차량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건 전후로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사건 이틀 뒤 주민 한 명이 결정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사건 전후로 흰색 링양 차량 한 대가 신용조합 근처를 수차례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차 번호는 1000X1012였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차량은 주엔충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바로 후다오핑의 현안에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차는 대부분 주엔충의 남편이 몰고 다녔는데 그는 평소 자신을 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골동품 장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 눈치를 챘습니다. 이 우진이라는 인물이 바로 자신들이 찾던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경찰은 후다오핑을 찾아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토박이라고 주장했지만 말투에는 분명 외지 억양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향을 묻자 그는 어릴 적부터 고아라서 고향이 어딘지 모른다. 다만 성은 우시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이 불명확한 대답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행적을 캐묻자 후다오핑은 남충 고속도로의 통행 영수증을 꺼내 보이며 나는 외지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그럴듯해 보였지만 경찰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되돌아와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곧바로 그의 집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 결과 집과 차고에서 수상한 물품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고배율 망원경, 두꺼운 장갑, 헤드랜턴, 쇠지렛대, 절당이, 용접 장비,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보기 힘든 각종 개조 도구들이었습니다. 최근 사건들의 수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로써 후다오핑은 공식적으로 중대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경찰서로 압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그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망원경은 단순히 장난감일 뿐이고 장갑은 일을 할 때 쓴 것이라 했습니다. 절단기는 작은 공사에 쓰려고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말싸움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지문을 채취해 당시 새로 도입된 자동 지문 대조 시스템에 돌렸습니다. 결과는 곧 나왔습니다. 그의 지문은 2000년 융츠현에서 발생한 한절도 사건 현장에 남겨진 지문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여러 건의 우표 절도 사건 현장에서도 같은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그가 바로 과거 탈옥해 도피 중이던 후다오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경찰은 본격적인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후다오핑은 한동안 버텼지만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길게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신분을 인정하며 범행 일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2월 초 그가 체포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다오핑은 의외로 차분했고 때로는 자조 섞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 가난이 제 마음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범행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범행 뒤에는 꼭 현장에 다시 돌아와 사람들 틈에 섞여 경찰 수사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묘한 자극과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범행 후 반드시 현장에 돌아가 군중 속에 숨어 경찰의 움직임을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일종의 쾌감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 겁니다. 범행 심리를 묻자 그는 언제나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큰돈 한 번만 챙기면 그만두겠다. 그는 체포되기 전 이미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으며 아내와 2명의 여성 그리고 2명의 연인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거의 다 손에 넣었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몇백만 위안만 더 벌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끝없는 탐욕과 자극에 대한 집착이 그를 더욱 잔혹한 범행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그의 아내 주옌충에게까지 뻗쳤습니다. 일부 상황에서 그를 돕거나 숨겨준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판결에 따라 그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 10월 7일 스촨성 광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후다오핑 사건이 공개 재판으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문대조 결과 범행 도구, 범행 경로, 그리고 그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빈틈없이 맞물려 있었고 후다오핑이 연쇄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임을 확정지었습니다. 법원은 현장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다오핑은 강도, 살인 방화 등 다수의 범죄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형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 속에서 마침내 끝이 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스촨과 충칭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흉악범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선 것입니다. 2006년 4월 14일 오전 후다오핑은 스촨성 광간시에서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간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 그의 삶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진 속 이 남자의 이름은 왕옌칭입니다. 그는 강호에서 2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산시성의 도두광이고 다른 하나는 화북의 최고 살인자입니다. 이 2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왕옌칭은 매우 잔인한 범죄자이며 당시에는 자물쇠와 금고를 여는 기술로 유명합니다. 그는 탈옥을 조직했고 16명을 살인하고 13명을 중상 입히며 그중 젊은 여성 경찰도 살해했습니다. 오늘은 산시성의 왕옌칭의 체포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의 어느 깊은 밤 후난성 천저우의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작은 여관의 방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한 남자와 여인이 당황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부부라고 거짓말했지만 결혼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었고 서로의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방에 머물게 하고 물건을 수색하는 동안 한 경찰관이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권총과 수십만 원의 현금을 찾았습니다. 놀란 경찰은 즉시 경계했고 남성에게 다른 사건이 있을 거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경찰이 이 남성을 제압하고 그를 공안국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미친 이 남성은 2명의 경찰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다시 권총을 빼앗아 후난성 천저우의 거리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고 나중에 여러 명의 경찰이 지원을 와서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공안국에서 신문한 후에야 이 남자가 바로 중국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화북 제1의 살인자 왕옌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옌칭이 화북의 제1살인자가 되기 전에 그는 산시 도두광이라는 더 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러한 별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1963년 왕옌칭은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님은 모두 타이위안 중장비 공장 자재학교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가정 환경에서 왕옌칭이 앞으로 그런 죄악의 길을 걷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왕옌칭은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일반적인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장의 기계 장비에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버지에게 그를 공장에 데려가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기계 도구를 조작하는지, 용접공들이 어떻게 전기 용접하는지, 그리고 공구공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이러한 기술 작업에 매료되어 있었고 부모님은 매우 실망했는데 이유는 이 아이가 앞으로 기껏해야 노동자밖에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습니다. 점차 왕옌칭은 기계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자물쇠 연구로 옮겼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많은 간단한 자물쇠를 쉽게 열 수 있었고 이웃집에 자물쇠가 고장났을 때 항상 능숙한 손으로 자물쇠를 열어드렸습니다. 주위 어른들은 모두 이 아이가 영리하고 손재주가 있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왕옌칭은 점차 다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는 몰래 선생님의 사무실에 들어가 선생님 서랍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돈을 가져갔지만 곧 들켰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모두 학교의 교사였기 때문에 학교는 왕옌칭에게 비판 교육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왕옌칭은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자물쇠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보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몰래 공장의 금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안에 있는 거액의 현금을 감히 건드리지 못했지만 공장에서 발견한 후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왕옌칭은 노동교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왕옌칭은 진정한 고수의 한 노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옌칭이 공장의 금고를 열어 잡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좋아했으며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그 이후로 왕옌칭은 깊이 이해하여 자신의 잠금 해제 기술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전무후무한 뛰어난 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출소 후 왕옌칭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고도화되는 잠금 해제 기술을 통해 범죄의 길로 점점 더 멀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각종 금고의 자물쇠를 여는 것을 좋아하고 자물쇠를 여는 속도가 비밀번호를 알고 여는 사람보다 더 빠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이 보관된 금고, 특히 일부 호텔과 기업의 중요한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그는 범행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거의 각지에 그의 죄악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신들린 듯한 잠금 해제 수단으로 여러 번 성공하여 암흑세계에서 점차 산시 도두광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왕옌칭은 사방에서 자물쇠를 열고 훔치며 상당한 금품을 훔쳤습니다. 그가 노린 자물쇠에는 아무리 정밀해도 결국 열리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유명해진 이유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기업의 금고에 대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업의 금고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최신 기술의 도난 방지 자물쇠로 비밀번호를 알지 않는 한 아무도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왕옌칭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흥분하여 그날 밤 그 기업에 잠입해서 금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업의 보안 순찰 횟수가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금고를 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그 금고의 브랜드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금고의 생산업체를 찾아냈고 작업장에서 탐지기를 훔쳐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금고를 여는 방법을 찾은 후 판매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보는 척했습니다. 점원의 부주의를 틈타 그는 반복적으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몇 번 성공한 후 그는 다시 그 기업에 잠입하여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수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이 일은 도둑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졌고 그들은 산시의 도두광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속담에 나무가 크면 바람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왕옌칭은 도두광이 되었으니 그의 명성은 당연히 경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미 왕옌칭을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1985년 6월 국가에 강력한 단속이 있을 때 왕옌칭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 감옥에 투옥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엄격하고 엄중하며 신속한 원칙에 따라 법원은 왕옌칭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왕옌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왕옌칭은 경찰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구한 자물쇠의 열기의 절묘한 기술을 경찰에 알려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요구는 지금으로선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80년대에는 중국의 전체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제한적이었고 각 산업에서 발전과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한편으로 왕옌칭의 잠금 해제 기술을 습득하여 범죄를 더 잘 단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옌칭의 잠금 해제 기술이 전체 기업의 기술 업데이트를 도울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유익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법원의 평가 후 왕옌칭은
사형 집행유예로 변경되었고 그는 운 좋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 왕延칭은 산시성 펀양 감옥에 수감되어 복역했습니다. 감옥에서 왕延칭은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에 기계 작업장이 있는데 왕延칭은 이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교도소의 기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교도소의 기계 작업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허를 받았고 점차 교도소 측의 경계도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감옥에 들어간 첫날부터 자신을 가둔 이 장소를 어떻게 탈출할지 구상하기 시작했고 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작업장 한 구석의 바닥이 시멘트로 경화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延칭은 여기서 땅굴을 파서 탈옥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차 기계 작업장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강한 탈옥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의 협박과 회유를 당한 11명의 교도소 친구들을 선택하여 비밀 탈옥 소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일하는 틈틈이 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틈을 타 교대로 직접 만든 도구를 사용하여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3달 동안 70m가 넘는 감옥 바깥으로 통하는 터널을 파냈습니다. 마침내 1988년 겨울의 어느 밤 그들은 때가 되었다고 느끼고 조용히 이 터널을 통과하여 분양 감옥을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옥 후 왕延칭은 자신이 다시 경찰에 체포되면 더욱 엄격한 처벌에 직면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진 그릇을 부수기로 결심하고 그 11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미친 듯이 도망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12명은 감옥에서 탈출한 후 즉시 흉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주요 범행 수단은 여전히 금고를 훔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왕延칭의 뛰어난 잠금 해제 기술 덕분에 원래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금고들이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두의 한 범행에서 왕延칭은 한 고급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먼저 아무렇지도 않게 호텔 내 금고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관찰한 후 직원의 방심을 틈타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금고를 열고 안에 보관된 1,600만 원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범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담력은 점점 커지고 수단도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만약 금고가 특별한 설계나 고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이전처럼 단순히 잠금 해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도구로 강제로 파괴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절도 행위가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의 반항에 부딪혔을 때 왕延칭 일당이 주저없이 살인을 선택하고 타인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밤늦게 문이 열려있는 작은 상점에 도착하여 가게 주인과 3명의 손님을 끈으로 묶고 상점의 금품을 모두 약탈했으며 이 4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공수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왕延칭은 이 12명 모두에게 살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이 범죄 조직은 산시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스촨성 등 11개 성을 돌아다니며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총 16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부상시켰습니다. 1989년 12월 15일 왕延칭은 또 다른 탈주범 우상씨와 함께 심야에 우상씨의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우상씨의 집 앞에 3명의 경찰이 잠복해 있었고 곧바로 양측이 총격전을 벌여 류원잉이라는 여경이 왕延칭의 총에 맞아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고 왕延칭 범죄 조직에 대한 체포를 강화했습니다. 왕延칭은 큰 압박을 느꼈기에 그는 조직을 해산하고 각자 도망쳤습니다. 이후 그의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은 체포되어 자수하였고 왕延칭이 홍콩으로 도망치려 한다고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왕延칭은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경찰은 쉽게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990년 5월의 어느 깊은 밤 도망치던 왕延칭은 후난성 천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도망으로 인해 그는 경계를 늦췄을 것이고 아니면 자신이 이미 법망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저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는 매우 대담하지만 결국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행동인 매춘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경비원은 일상 순찰 과정에서 왕延칭의 이상 행동을 발견하고 검문을 진행했습니다. 왕延칭은 도둑이 재발저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현장에서 경비원과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고 직접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꺼내 경비원을 향해 총을 쏘아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총소리는 곧 경찰들을 불러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하여 즉시 게스트하우스를 포위하고 왕延칭 및 그의 공범들과 대치 상황을 형성했습니다. 경찰의 포위에 직면하여도 왕延칭은 꼼짝없이 체포되지 않고 완강히 저항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와 게스트하우스 지형에 익숙해져
경찰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왕옌칭은 점차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총알도 점점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11개 성을 종횡무진 누비며 수많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악명을 떨쳤던 이 산시 도두광은 마침내 법망에 걸려들어 피비린내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의 도망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그는 이번에는 어쨌든 사형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숨기지 않고 매일 좋은 술과 고기를 주면 피해자의 시신이 묻힌 위치를 차례로 자백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된 끝에 경찰은 왕옌칭 범죄 조직이 살해한 15구의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1990년 말에 산시의 도두광 왕옌칭은 공개 재판을 받았고 총살형을 집행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